네, 그렇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제 새로운 대출 규제가 또 실행이 되면서 아무래도 그 레버리지를 활용한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조금 이제 부작용이 조금 나타나지 않을까 싶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하지만 어떤 것인지 내가 잘 알고 잘 준비만 한다라면 그런 규제 또한 자연스럽게 또 헤쳐나갈 수가 있겠죠. 어떤 규제가 실행이 될 것이고 무엇이 중심이면서 향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갈지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크게 이제 여러분 아마 익숙하실 거예요. 시청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셔서 DSR, RTI 이게 이제 주 관점인데요. 여기 또 이제 LTI라는 게 하나 또 들어서게 됩니다. 그래서 약 한 3가지 정도로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DSR 이게 말 그대로 총체적 전체. 그러니까 DTI가 하나의 건별로 이렇게 갔던 개념이라면은 DSR은 전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채, 즉 할부금이라든가 이런 것도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그거를 보겠다라는 것이고 소득 대비 대출 비율 LTI라는 다소 낯선 용어도 또 등장을 합니다. 이건 아마 사업자, 특히 자영업자들하고 조금 관련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자영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좀 꼼꼼히 체크해 볼 사항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임대업, 주택 임대업이나 상가 임대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또 RTI가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도 꼼꼼히 체크를 하시면서 어떻게 내가 방향을 잡고 어떻게 투자 방식을 하면 되는지를 체크를 하신다라면 반드시 또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DSR을 딱 살펴보게 되면은요, 익히 알고 계신 것처럼 모든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누는 것이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마이너스 대출이라든가, 뭐 할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대출로 산정을 해서 전체를 가지고 소득으로 나누는 것이니까 아무래도 전체 대출 규모가 커지면서 똑같은 소득으로 나누니까 당연히 대출 금액 자체가 지금보다 DTI가 적용된 것보다도 조금 더 떨어질 확률이 높겠죠. 그만큼 자금 마련 계획에 있어서 다시 꼼꼼히 체크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최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냐면 현장에서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냐면 아파트 분양 시장에서도 지금 작용을 하고 있죠. 인기 청약 지역조차도 실제 계약까지 이루어지면 부적격자 또는 계약 포기자가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이런 대출금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즉 자기 자본 마련에 대한 계획을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을 반영해서 구체적으로 수립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그런 부분에서 오류를 범하지 않으시니까요. 꼭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LTI입니다. 이 LTI는 아무래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차주에 대한 부분인데 보편적으로 이것을 자영업자 중심으로 이렇게 따지는 거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1억 원 초과에 대한 신규 대출 취급 시 차주의 소득 대비 대출 비율을 산출해서 참고 지표를 삼겠다 이런 것인데 보시게 되면 전 금융권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합산하여 산출, 즉 개인사업자라는 부분이 명기가 돼서 이거는 실질적으로 자영업자분들이 상당히 이런 부분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분들도 이제는 내 소득 기준을 조금 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높여서 즉 부동산 투자 계획을 하고 계시거나 앞으로 현재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또 이로 인해서 신규 대출을 받으시려고 계획하고 계신 분들은 자영업자분 같은 경우 이제 내가 증명할 수 있는 소득을 조금 높이는 방안을 강구하셔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그런 부분들만 잘 체크가 된다라면 큰 무리는 없이 지나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아무래도 제일 큰 관심은 RTI가 아닐까 싶습니다. 즉 부동산 임대업. 주택임대 사업이 있을 것이고 일반 부동산 임대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보게 되면 주택은 1.5배, 비주택은 1.5배 이상. 도대체 이게 무엇이냐 그러면 임대 소득을 가지고 이자 비율을 나눈 것이다 보면 됩니다. 즉 내가 만약에 이자를 내는데 이자를 만약에 한 1,000만 원을 내고 있다. 한 1,000만 원 정도가 이게 이자 비용이다 그러면 주택 같은 경우는 이 임대 소득이 1.5배 이상이니까 1,500만 원 이상이 나와야 내가 원하는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상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비주택 대표적인 상가가니까 1,250만 원 이상의 임대 소득이 나와야지만이 내가 요구하는 대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출 비율을 낮게 잡으면 큰 영향은 없겠지만 내가 레버리지를 극대화시키겠다, 즉 대출 비율을 극대화시키겠다 그럴 경우에 좀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들 꼼꼼하게 체크해 주시고 그렇다고 대출이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그 초과 금액에 대한 부분도 유효 담보가액 초과분을 해서 유효 초과분이라고 해서 추가적인 대출을 해주긴 해주는데 이 대출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10년 매년 10분의 1씩이니까 총 이제 10년이죠. 10년 동안 그거는
분할 상환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그래서 레버리지 효과를 극대화하기에는 조금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도 잘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수익형 부동산 쪽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투자가 보편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에서 많이 활용이 되는데 수익형 부동산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이런 RTI라든가 LTI, DSR 때문에 타격을 조금 입을 수밖에 없지만 반대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서는 특히 주택 시장에서는 전세 제도라는 아주 참 특이한 제도가 있거든요. 이 제도를 잘 활용할 경우에는 대출을 활용하지 않고도 부동산 투자가 실제로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출을 활용하지 않고 투자가 가능한 상품 중에서도 즉 소액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부동산 시장은 오히려 이런 대출 규제가 본격화돼서 다음 주부터 적용이 되고 실제 시장에서 반영되기 시작하면 그 시장은 지금보다 조금 더 커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또한 임대사업자들에 대한 이렇게 지나치게 뭐 보증금 규제 사업자를 하게 되면 뭐 보증금 규제라든가 월세 인상 상한 제약이라는 이런 것도 작용을 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또 아무래도 이 시장 자체가 더 작아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커지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임대가 자체도 전체적으로 상향으로 갈 확률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투자의 방향을 정함에 있어서 내가 확실하게 수익형으로 갈 때는 조금 더 자금마련을 더 하는 방식을 구사하시고 오히려 이제 이런 시기를 활용을 해서 적극적으로 또 전세제도를 활용한 소액 부동산 투자 시장에도 참여하시는 것도 하나의 새로운 돌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마무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